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지연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사회문화 첫 번째 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서도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론과 갈등론, 지금부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무엇으로 보이나요? 토끼로 보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오리로 보이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럼 오른쪽 그림은 무엇으로 보일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새들이 나무로 날아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자, 이처럼 같은 그림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관점의 차이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관점에 따라 사회 문화 현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이해하는 이론들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 그리고 미시적 관점이 있는데요. 쉽게 전체적인 숲과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는 차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숲을 보는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나 제도에 초점을 두고 이 커다란 사회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반대로 나무를 보는 미시적 관점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행위의 심층적 의미에 초점을 둡니다. 거시적 관점에는 오늘 배울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고요.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미시적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능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전제를 알아야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이 학자의 이름은 스펜서입니다. 스펜서는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했어요. 살아있는 우리의 몸과 사회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심장, 폐, 간, 위 등등 엄청 많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죠. 심장은 혈액을 공급하고 폐는 산소를 공급하고 여러 소화기관들은 음식물을 소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 한 군데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몸 전체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겠죠. 이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서로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이룬다는 것이 기능론에서 이야기하는 전제입니다. 경제제도, 정치제도, 법제도, 교육제도 등등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있고요. 이들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기능론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해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죠. 기업은 이 인재를 채용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해서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서 한 군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병에 걸리게 되겠죠. 자,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우리의 몸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게 됩니다. 그에 따라 걸맞는 약이나 치료법을 처방을 해주시죠. 이러한 병은 치료를 통해서 언젠가 낫게 되고 우리는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기능론은 사회도 우리의 몸과 똑같다고 설명합니다. 사회의 문제나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처럼 사회의 구성 요소가 제 기능을 못해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능론은 이러한 사회 문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겠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균형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기능론은 사회의 규범은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자이던 가난하던 여자든 남자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합의한 이 사회의 규범에 동의하고 이 규범을 잘 지켜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 기능론은 어떤 의의와 비판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사회 질서와 통합에 대해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의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갑자기 일어나는 혁명과 같은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리고 기존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성격을 가지다 보니까 기득권층, 즉 기존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논리라는 비판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능론과 비교되는 갈등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론을 이야기한 대표적인 학자는 칼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는 사회적 관계들의 속성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나누어 봅니다. 이 피라미드에서 알 수 있듯이 위층에는 지배 계급이 있고요. 아래층에는 피지배 계급이 있죠. 지배 계급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계급이고 피지배 계급은 지배 계급이 소유한 회사 또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계급에 해당합니다. 지배 계급은 부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지배 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피지배 계급은 이러한 지배 계급에 저항하면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등론은 사회를 희수적 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과 대립의 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까 배웠던 기능론과는 달리 갈등과 대립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론은 이처럼 갈등과 대립은 항상 존재하는 사회의 속성이며 이러한 갈등이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제도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통한 것이라고 설명한 기능론과는 다르게 갈등론은 사회제도는 지배계급들이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배계급은 이처럼 그들의 가치를 반영한 법을 만들고 피지배 집단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등론의 의의와 비판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갈등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 용이하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회 부분 간의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단순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협동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기능론과 갈등론의 중요 키워드를 짚고 넘어가 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미시적 관점,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모두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